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주력 시장과 상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역 끝난 중국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와는 따로 국밥. 한국산 물품 통관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도체 대신에 자동차, 중국 대신에 미국. 이렇게 비중이 커지는 중인데요. 재편되는 시장에서 우리의 필살기는 무언지 곰곰이 되짚어 봐야겠죠? 5월 2일 화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아하, 테이크 온 미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에 맞춰서 하기 왜 했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요. 저도 이 노래 익숙합니다. 3735님, 날씨 좋고 첫 곡 좋고 이제 주식하고 집값만 좋아지면 딱인데 뒤에가 결론이 무겁네요.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장지희님, 박 소장님 고추냉이 색상 의상 너무너무 예쁘네요. 서정한님,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이 고릴라 화면이랑 아주 그냥 깔맞춤이네요. 고릴라가 첫 화면 색깔 바뀌었죠. 봄에는 핑크색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다들 앱 하나쯤 갖고 계시죠? 박상우님, 매일매일 와주시는데 소장님 한 가지가 빠졌네요. 빠르고만 아니죠. 정확한 목돈연구소. 그쵸. 빠르고 정확한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에서 듣고 나면 남들이 따라오는 경제뉴스 오늘도 한 발 앞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 있고요. 고릴라 보라도 있죠.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도 시황부터 알아보죠. 미래에셋 박광남 팀장과 함께하고요. 꼭 챙겨야 할 경제뉴스 다른 데 안 가셔도 됩니다. 일타경제 이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싹 다 준비해 왔고요. 2부에서는 이 증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증시연구소 증시의 향방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그래서 5월에는 들어가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장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시장은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고요. 이 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외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업종별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엔터 업종이 눈에 띄는 강세를 좀 보이고 또한 이 한미 회담 성과 수혜로 방산주들도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바이오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국의 노동절 연휴 동안에 중국발 여행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등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 사주 오늘부터 풀리잖아요. 삼바 주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지금 체크하지 못해서 나중에 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박연미가 체크해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IR 시작이 조금 전에 됐는데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혹시 속보 나온 거 있습니까? 제가 딱히 파악한 건 없고요. 현재 2차 전지주 전반적인 강세 속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현재는 양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IR 관련해서 속보 나오면 역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팀장님, 저기 SG 사태 있잖아요. 네네. 증시에서 보시기에는 이 사태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대체? 일단은 과도한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이거는 주가에 어느 정도 인위적인 수급 흐름을 만들어낸 일종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수급적인 이슈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리스크 자체가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혹은 그런 개별 업종, 개별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만의 문제로 끝날 거냐라고 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몇 이제 증권사들이 관련 레버리지 사태로 인해서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사태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이슈로 인해서 뭔가 재무적인 리스크에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 투자 환경에 조금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과 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CFD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사실 이번에 하한가 사태에
이제 대응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유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자산일 대부분을 JP 모건이 인수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다이먼 CEO가 지역은행 리스크가 종료되었다고 언급했음에도 좀 불안 심리는 여전한 모습이었고요. 지역은행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ISM 제조업 지수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이 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개별 종목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기도 하는 등 좀 보합권 등락이 이어졌었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대형 금융주 등 개별 기업 중심으로 좀 변화를 보이는 종목 장세가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잠깐 체크하고 갈까요? 오늘 보호예수 풀린 물량 오늘부터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54% 약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밤에 들려온 소식 중에서 미국의 금융위기의 진앙지 이렇게 불렸던 퍼스트 리퍼블릭 결국은 JP모건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퍼스트 리퍼블릭 실적 발표에서 생각보다 많은 예금 인출이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위기감이 다시 부각이 됐고요. 특히 대출의 절반 이상이 모기지였던 만큼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관련 손실이 확대되면서 자본 잠식이 진행된 가운데 1분기에만 1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인출됐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으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압류와 매각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결국에 대부분 자산을 JP모건이 한 106억 달러 정도의 매각 승인을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JP모건 CEO인 다이먼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인수에 참여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지역은행 리스크가 종료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국채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어서 지역은행 리스크가 조금은 유지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주춤해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유입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태로 은행의 대출 축소 및 만기 연장 조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을 하면 이 경기의 우려가 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케이스가 과거 금융위와는 명확히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본 인수합병 조치만 하더라도 이 문제의 은행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수합병이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주요한 이유가 미실현 손익이 대부분 자산의 부실화라는 이슈보다는 이 미실현 손익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이 만기 매칭에 따른 평가 손실 형태이기 때문에 예금 자산과 대출 같은 투자 자산 사이의 밸런스가 맞는 인수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양호한 자산을 매력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ISM 제조업 지표 나왔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미국의 기업 이익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의 우려를 조금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ISM 제조업 지표도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이 4월 지표가 지난달 발표됐던 46.3보다 개선된 47.1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기준선인 50을 6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부 항목을 보면 상반기 수요에 대한 대응과 하반기 성장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좀 보여줬고요. 실제 신규 주문도 소폭 개선이 됐고요. 생산 지수도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물가 지수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점에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3월 PC 물가에서도 헤드라인은 크게 떨어졌으나 코어 수치가 사실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죠. 이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클리브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수치를 보면 이 4월 PCE와 CPI의 헤드라인 수치가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코어도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시장에서는 이 같은 수치를 보고 하반기 물가의 재반등 우려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저는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해소가 진행이 됐고요. 더불어 최근에 미국의 이민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고용시장의 개선 움직임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더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증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의 실적 반등이 더욱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쿠키 같은 뉴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일타 경제 이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 기자님의 이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가 오늘 약간 네,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네. 좋은 것만 나눠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만 오늘 나온 속보부터 우리 힘차게 전해볼까요? 네, 4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14개월 만에 3%까지 떨어지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완화 분위기에 동참을 하는 느낌입니다.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8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4.2% 올라서 4%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드디어 3%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난해 2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시장과 이제 한국은행이 기대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입니다. 즉 이제 2%대와 무척 가까워졌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한은은 이미 금리 인상을 멈췄지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유가와 이제 식탁 물가를 제외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도 4.6%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4.8%보다 0.2% 포인트 가량 떨어졌습니다. 즉 근원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총체적인 숫자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는 기조적으로 좀 내려가는 것 같다. 근원 물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지만 여하간 명목이 내려간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에 나설 것 같은 조짐을 좀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후폭풍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정상은 아주 훈훈한 관계를 만들면서 이제 연출하면서 잘 마무리했는데, 자 역시 문제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자 한미의 동맹이 공고해질수록 중국과의 균열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단체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SNS 단체방에 중국 세관에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검사를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돈다라는 게 공유가 됐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화물들이 들어오는데 깐깐해지는 이제 검사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즉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건들이 오지 않거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글이 공유됐다 하면서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사드 보복보다 또 더 심한 중국의 경제 규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소문이 도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 김한기 산업자원부 이제 무역투자실장께서 1일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과시화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통관의 검역이 지연되는 실제 사례는 없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관계부처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긴밀하게 소통 체계를 구축해서 혹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이 동향이 발생할 경우에 사실관계 파악하고요.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보복에 나설 수도 있지만 또 중국이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 역시 현재 글로벌리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부담이 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국까지 잃어버리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 중에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러시아 정도예요. 근데 러시아도 전 세계의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 이 두 나라밖에 안 남게 되면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한국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좀 잡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중국이 섣불리 과거 사드 때와 같이 일방적 규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상황인 것이고 앞으로 이제 G7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에이펙 통상 장관회의 등이 연달아 있습니다. 5월 내내 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주요 결정들 또는 이제 회의들을 결과를 지켜보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신중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기도 한데 사실 중국이 맘먹으면 해버리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릅니다. 이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엔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는 필요하겠죠. 장사할 때는 안팔아보다 안사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은 늘 가정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어요. S주인 사태 이후로 금융당국이 뒤늦게 발빠르게 이게 형용 모순이에요. 뒤늦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을 했다.
무차입은 뭐고 공매도는 뭐예요? 뭐 이게 사실 내용이 어려워서 네. 이거 설명만 하는데도 뭐 몇십 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정말로 1분에 간단히 해줄 수 있죠. 네. 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뭔가 무차입 공매도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좀 적발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정말로 뒤늦게 빠르게 지금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공매도라 하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좀 미리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매매 기법이에요. 이게 시장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 주식 시장이 뭐 하락을 할 것 같으면 하락에 베팅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주식을 차입해서 이렇게 미리 매도하는 게 공매도인데 네. 이런 차입 없이 매도 주문을 넣은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없는 거 꿔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건데 안 꿔놓고 꾼 거 파는 척하는 거 그쵸. 이건 사기잖아요. 예, 꿔서 네. 파는 것도 좀 이상한데 하여튼 꺼는 것 자체가 없었다. 이게 바로 무차입 공매도의 핵심인데 원래는 이런 일은 실수로 발생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잘못 눌러서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종종 있긴 하는데 아유, 근데 실수가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네. 실수가 잦았고 실제로 실수가 아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뉴스인 것인데요. 자, 빌린 주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러한 사례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를 했던 거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일 날 이제 금감원에 공매도 조사팀에서 그간 진행해온 불법 공매도 조사 경과를 발표했는데요. 총 76건을 조사해서 33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이제 부과했고요. 4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액 21억 5천만 원이 부과됐고요. 2개의 외국계 증권사에 최초로 60억 5천만 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된 겁니다. 이제 무차입 공매도로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를 처벌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SG 사태 등이 발발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함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공매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뭐 개인들이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항상 지적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려스러운 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런 기관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금 계속 전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과연 이런 문제들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징금이 60억인데 뭐 한 6천억 벌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텐데 앞으로 조사를 계속 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번 돈에 얼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 특별법. 이게 그 처리가 불발이 됐어요. 일단 쟁점이 뭡니까? 네, 저번에부터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게 국회 취지입니다. 피해자 구제가 핵심이고요.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진행 중인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완전히 돕겠다라는 취지인데 역시 여야 간 이견이 갈렸습니다. 자, 먼저 정부와 이제 집권 여당에서 내놓은 조건,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그 피해자를 산정하는 요건이 약 6가지 정도 됐습니다. 뭐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뭐 이런 등등의 6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지적이 뭐 야당과 여러 이제 미디어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정을 했고요. 정부가 수정을 해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를 너무 한정하고 있다. 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어제 국토위 소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입법 단계에서 첫 번째가 국토위 상임위 소위가 있고요. 이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 회의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적 문제가 없냐 법사위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4단계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인 국토위 소위에서부터 일단 문턱에 걸려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어야지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러다가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벌써 커지고 있고요.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이러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좀 피해자 조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희국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전세 사기자로 지금 이렇게 피해자를 제한해버리면 이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 만큼 다시 한번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도 조금 이슈입니다.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에서 미리 사주고
이걸 나중에 구상권으로 하자는 게 야당 측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단 물어주고 그 떼인 전세금은 정부가 알아서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게 야당 아니죠? 네, 그게 이제 심상정 정의당 네. 대표의 아니고 이제 반대로 정부 여당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정부가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아쉬움은 안타까움은 있지만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수많은 사기에 대한 이런 구제도 그럼 정부가 해야 되느냐. 소위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대로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쟁점이죠. 피해자의 이제 요건을 축소하는 것과 이러한 구상권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느냐를 놓고 여전히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이 끝이 나야 본회의를 통과해서 결국 피해자 구제로 이어질 텐데 좀 정부 쪽에서는 그래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모든 종류의 사기 사건을 정부가 물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부 입장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주가 조작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왜 물어주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박혜정님, 불법으로 거래해서 이거 수익 얻으면 몰수해야죠. 강력한 처벌 필요합니다. 아까 무차입 공매도 관련 의견이죠. 그래요. 저도 그냥 심정 같아선 그렇습니다. 제도가 이 현실의 허점을 메워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 3일에 그러니까 내일 소위에서 추가로 심사를 하는데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정부에서 그것도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어떤 사기든 정부가 물어준다라는 선례를 남기면 아예 큰 판을 짜버리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피해 입으신 분들을 구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볼까요? 네. 퍼스트 리퍼블릭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큰 은행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에 이 위기설이 돌았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결국에는 파산했습니다. 결국에는 인수가 됐고요. 이게 1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문제가 됐는데요. 처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공포가 나왔을 때는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이제 300억 달러 정도의 JP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위기를 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에만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예금이 증발한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을 안 맡기니까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들이 붕괴돼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긴 상황 결국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JP모건을 비롯해서 여러 대형 은행에서 인수를 타진한 끝에 대장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에서 바로 직전 새벽입니다. 새벽 내내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을 폐쇄했고요.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을 인수인계를 하는 건데요. 파산 관제인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JP모건 체이스가 이 은행의 모든 예산과 자산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총 자산 규모는 2,291억 달러고요. 하나론 307조 원 정도 됩니다. 예금 자산이 1,039억 달러로 138조 원인데 이게 1분기에 1,000억 달러 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 가까이 있던 돈이 반토막 난 거죠. 예금 자산이. 이게 큰 은행들이 십실반에서 300억 달러 넣어주고도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자산 2,291억 달러 규모의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08년에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뱅크가 파산한 이후로 두 번째로 큰 자산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제2의 이러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예상론과 반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다룰 텐데 이번 금융위기 사태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에 이어 세 번째 파산입니다. 자, 금융권 이러한 위기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CEO입니다. 이 JP모건 체이스의 CEO죠. 이분은 은행 위기는 이번 사태로서 거의 끝났다. 인수 직후에 작은 다른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인수로 인해서 모든 것은 해결됐다라고 워딩을 하면서 이제 정말로 위기가 끝났다 일지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입장도 하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찰리 멍거라는 버핏의 오른팔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이제 커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이런 금융위기 수습 사태에 약간 찬물을 끼얹었어요.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2008년보다는 안 나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위기와 반대 대척점에 있는 부동산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찰리 먼거는 이제 워런 버핏의 오른팔로도 유명하고 네. 비트코인은 영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해서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찰리 먼거가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말을 하면서 야, 이 금융위기가 정리됐는데 그러면 부동산 위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야? 이런 반론이 있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연준에서 전 부의장을 지냈던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이 그러의 말, 찰리 먼거의 말에 굉장히 동의한다면서 다른 은행의 파산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부동산의 위기 그리고 남은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얼마나 더 커지느냐 이게 남은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은행 섹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지금 로저 퍼거슨의 말인데요. 정책 담당자들은 분명히 계속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 그리고 견고하다라고 말할 거지만 이번 인수가 마지막으로 해서 공포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정책 담당자들의 이야기이긴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달리 자기가 봤을 때는 찰리 먼거의 발언, 이 부동산 문제도 남아있고 중소은행 중에 아직 표면 앞에 위로 올라오지 않은 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은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뉴스가 나왔었고 이게 커졌었는데 이런 상황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전문가들 이런 정말로 투자의 구루들의 말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제이미 다이먼의 말대로 위기가 끝났다라는 말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하나 더 추가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죠. IT라는 것, 스마트폰이라는 것. 이게 또 금융위기의 변수로 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보면 그러네요. 제이미 다이먼은 은행 인수했는데 위기가 남아있다고 하긴 또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타경제 이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강료 없는 특급 강의 맞습니다. 박영희님과 함께하고 있는 목돈연구소. 오늘 증시연구소 열리는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5월에는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지만 이분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자, 소장님 일단요.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한 건이 딱 걸렸대요. 공매도 이거 요즘 상황 어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공매도에 대해서 뭐 보는 시각들이 다 다양하고 개인 투자분들이 뭐 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불법이라는 거, 공매도 자체가 제도가 있고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금융기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법이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내부 규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발표는 무려 70여 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입니까? 관행입니까? 제가 금융당국자라면 정말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건이 이뤄진다라면 이거는 뭐 불법이다. 니네를 제재할 수 있죠. 70여 건이 벌어진 게 불법입니까? 관행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처음 발생한 겁니까?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작년 말에도 금융당국이 몇 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았었던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으면 금융당국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되냐 안 되냐, 공매도가 뭐 맞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있는 제도조차 관리를 못한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믿고 매매를 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빠르게 검색을 좀 해볼게요. 회초리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제일 아프죠? 이게 버드나무로 할까요? 그래요. 회초리가 어떤 게 제일 아픈지 검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 일갈과 함께 시작을 해주셨는데 5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네. 환율이 급등하는데
장은 또 나쁘지 않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환율이 좀 약하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물론 사전적으로 원화가 약세되는 이유는 달러 대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체력에 대한 부분도 있죠. 최근에 무역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표면상 드러나는 원화 약세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호재일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기 어렵죠. 그렇죠. 환차손을 볼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특징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소장님?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유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유를 있는 찾지 현상을 말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45조였습니다. 52조까지 늘었거든요. 물론 신용잔고도 15조에서 20조까지 늘었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하게 주식 시장에 약 10조 정도의 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 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글로벌 자금의 동향이죠. 글로벌 자금의 동향을 보면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빠져나와서 신흥국으로 들어옵니다. 신흥국으로 들어오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만 사니까 네. 채권형과 같은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그 투자자들이 혼론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상식을 놓고 보면 이게 원화가 약세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뭐 매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하지? 있는 그대로 보라라는 거죠. 남는 돈이 갈 데가 없군요. 글로벌 유동성이 뭔가는 사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안 오른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거 고르다 보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산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정말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국내 시장을 좋게 본다라면 돈은 들어오고 있으면 살 게 많아져야 되죠. 근데 삼성전자만 산다라고 본다라면 그것도 희한해요. 외국인들 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거죠. 삼성전자는 채권형과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과 상관없이 여차하면 그러니까 선물 플레이를 통해서 돈을 빼기도 쉽죠. 근데 만약에 다른 무슨 뭐 자동차라든지 물론 자동차도 사긴 합니다만 여러 다른 걸 갖고 있으면 만에 하나 돈을 빼야 되는 상황에서 빼기가 어렵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쉽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는 이유, 하이닉스는 안 사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받아주니까 네. 그래요. 5월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5월에는 팔아라. 네. 5월에 팔아야 되는 시점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특히 이제 4월달에 웰스파고에서 5월이 되기 전에 팔아라. 그쵸.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5월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죠. 2023년에 대해서 글로벌이 이 주식이 이렇게 강하리라고 예측했었던 금융기관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강했죠. 강하게 1분기 달려왔고 4월까지 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 둔화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쉬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멀리 가려면 쉬었다 가야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최근에 호흡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겹쳤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무게중심을 충분히 둘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예단하기보다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거보다는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 주식시장의 현황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됩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보면 네. 개인은 명확하게 코스닥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에만 거의 투자를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죠. 지금 개인이 2조 넘게 사들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러한 지금 현상은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면들은 몇 가지가 있죠. 네.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이후에
코스닥 신용이 코스피 신용을 앞지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이럴 정도이다 보니 상당히 코스닥 신용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SG 사태에서도 보여주듯이 이게 만약에 그 신용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또 비수처럼 또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단보다는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보다죠.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종종 드리는데 반에서 한 5등 하던 친구가 이번에 뭐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너 그래요. 이번엔 너 10등까지 떨어져도 내가 엄마가 인정해줄게. 근데 얘가 한 7, 8등 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Not bad. 네. 근데 네. 5등보단 떨어졌지만 그래도 10등까지는 봐줄게. 근데 7, 8등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저 뒤에 먹구름이 보이는 거죠. 비는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올해 2023년에 경기 둔화에 따라서 비가 올 것이라고 봤는데 점점 구름은 뒤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구름이 사라지진 않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너무 그렇게 공포감에 쌓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언제든지 공포가 몰아치게 된다라면 급작스럽게 장마비처럼 내릴 수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코스닥에서 좀 빼서 코스피로 옮겨요? 아니면 있는 거는 좀 가지고 있어봐요? 저는 첫 번째 방법은 개인 투자들이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코스닥을 빼서 코스피를 간다라는 것은 뭐 말하기는 좀 쉬운 부분들이지만 그러면 코스피에 어떤 종목을 사야 돼? 뭘 사야 돼? 구체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안주를 찾는 거죠. 그러면 대안주를 찾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 언제 와? 그러면 근데 만약에 대안주가 빠져 있으면 이걸 손절하고 이쪽으로 와? 현실적으로 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주식을 보유 비중이 없다라면 그러면 급하죠. 마음은 급하죠.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건 다음 기회를 노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더 늘리지 마시고 네. 추가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분은 한 템포 쉬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쉰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끔 보다 보면 이 현금도 하나의 종목처럼 다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금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금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무궁무진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특정 종목으로 바뀌는 순간 외통수죠. 파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이런 것도 생활 팁으로 보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주식을 사고 싶어요. 잔고에 계좌가 있으면. 근데 지금 이제 증권회사 이거 하나의 팁인데 CMA를 내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놓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1시간 뒤에 종목을 사고 싶다? CMA 매도하고 종목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 버튼을 CMA를 누르시면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 좀 포만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신중하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해주시는데 이거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증시에서 도대체 SG 사태는 본질이 뭐냐. 다들 자기가 피해자래요. 시가총액이 8조 원이 사라졌는데 내가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고 다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본질이 뭡니까? 돈 번 사람은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지금 돈 번 사람은 내가 돈 벌었다고 얘기를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로 보고 지금 다 피해자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기본적인 상식. 저도 뭐 관련 뉴스들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최근에 나온 부분들을 보면 내가 계좌번호도 모르고 무엇을 샀는지도 모르고 내가 대출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조차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뭐였죠? 그냥 저 사람 믿고 하면 수익이죠. 돈이 벌린다는 거잖아. 그분들은 투자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베팅하신 거예요. 최소한 내 계좌, 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고 맡기면 돈 벌어준대. 그러면 다 끝이야. 이게 불법이든 뭐든 상관없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법 공매도를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하신 거예요. 본인도 불법인 거 알아요. 하지만 몰랐었다? 그거는 뭐 말조차 안 되는 거죠. 본인도 이게 내 계좌번호를 넘겨주고 내 인증 그 개인 그걸 넘겨줬다라는 것은 불법인 걸 안 거죠. 하지만 목적은 뭐죠? 자신의 욕심이었죠.
근데 그 욕심은 영원히 지속이 안 되는 게 발빠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차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증시에서 최근 들어서 참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은행이 하나 더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은행이 하나 더 문을 닫았는데 미국에서 나온 PCE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물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5월에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 완전히 끝나고 연말에 금리 내릴 거다. 이게 시장에 그냥 거의 컨센서스와 같은 기대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연준이 시장의 기대를 거스를까요? 항상 그 시장은 시장이 보고 싶은 걸 봐왔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연준은 작년서부터 갈 길을 따박따박 걸어왔고요. 이번에 이제 25p 금리를 올리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모 방송에서 파월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파월 의장 이번에 금리 인상을 잘 안 다루고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더라고요. 다들 안 다루죠. 예, 2022년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일주일 전부터 지금 뭐 금리 올리냐 마느냐 어떻게 네. 되느냐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건데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목적지가 다 와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패가 네. 보인다라는 거고 한 가지 저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지 말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얘기가 된 상태고 미국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게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재정 적자 부담도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는 문제가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것을 고원 금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개마고원이라는 거 학교 때 배웠죠. 그런 것처럼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게 고원 금리인데 이 고원 금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평균 11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도 내년 초까지는 물론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네. 뭐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어떤 뭐 힌트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의견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그것을 예견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 또한 저는 하나의 뇌피셜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실적이 그리고 뭐 국내외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반도체 회사들 말고는 예상보다 실적들이 괜찮은 편인데 애플, AMD, 퀄컴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전체적으로 무늬만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무늬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런 거죠. 1분기까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를 좀 통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현대기아차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긴장해야 될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나온 거거든요. 기아가 영업이익률로 테슬라 꺾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뉴스인데 근데 여기서 시장의 투자자들의 이게 불안감 뭐냐면 저 멀리 보이는 먹구름이 아직 해소돼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MS라든지 알파벳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약간의 경기 둔화가 이제 첫 번째는 경기 둔화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고 2021년과 같은 어떤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성장세는 꺾였지만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경기 둔화의 본격적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래를 예단 못한다. 특별히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 정도로 지금 기업들도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으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물론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2분기, 3분기 수주 잔고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기업들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마음 한 곳에서 영원히 가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쭉 추진력을 받아야 되는데 추진력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늬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이 좋았어도 여기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마음에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들면 뭐 현대로템 특정 기업 이제 외수 추천은 아닙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이던스도 잘 나왔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죠. 오늘 실적 나온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가이던스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온 기업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네. 겁니다. 잘 나왔고 계속 잘 나올 기업이 있고
잘 나왔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거 있고 지금 LCC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동안 안 좋았지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건 밀고 갈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실적 시즌의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걱정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 대신 한 가지 오히려 이게 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라면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다 안 좋은데 군계 일학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 뭐 한 3일 사이에 한 20% 넘게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안 좋던데 얘는 이렇게까지 좋아?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되면 맥이 확 몰리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의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다. 네. 그리고 이게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우리가 조 단위로 장사를 잘했단 말이야 보이는데 IRA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IRA법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좀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출렁거릴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GV70이 미국에서 혜택을 못 받은 것처럼 네. 미국은 계속해서 조금씩 앞서가요. 이 법을 강화하면서 우리 이제 따라가는 형국이고 저는 그거보다는 현대기아와 테슬라를 한꺼번에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영업이익률로 보면 테슬라가 11%가 나왔는데 직전 영업이익률 18%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기아 같은 경우 12% 나왔는데 지난번에 영업이익률 9%였습니다. 영업이익률 판과에서 이익을 몇 프로 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현대기아차가 올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현대기아차 우리 현기차라고 하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영업이익이 약 6조입니다. 네. 테슬라가 3조고요. 테슬라보다 2배의 지금 캐시를 번 거. 그러니까 캐시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영업이익을 냈어요. 지금 테슬라가 나타낸 전략은 뭐죠?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 인하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변형된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치킨 게임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물론 그 잉여 현금 흐름이 테슬라가 좋은데 네. 지금 이 정도의 현상이라면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현금을 급속도로 소진했죠.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현금을 보유를 했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졌죠. 이렇게 된다라면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와의 싸움에 있어서 조금 재무적으로는 승기를 잡았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1분기에 돈 잘 벌었지만 앞으로는 글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글쎄의 근거는 뭐예요? 일단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내구재 소비입니다. 내구재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자동차죠. 한 4, 5년 만에 차를 바꾼다라고 하면 이번에 차를 바꾸고 싶은데 내가 조금 상황이 좀 그래. 그러면 한 1, 2년 더 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가 좌우를 하게 되겠네요.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들 못된 짓. 무차입 공매도에 쌀이나무, 대추나무, 회초리 어떤 걸로 만들지 다들 난리 났네요. 그래요. 이런 회초리 맞을 일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 감독당국도 더욱 분발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르고 정확한 경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깊이는 덤이고요. 저희는 매일 오전 11시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입니다. 고맙습니다.